안녕하세요. 기파랑문예원 대표 최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 사진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최용훈. 그래요. 동일 인물이 맞아요. 네, 15년 전 사진이죠. 제가 최용훈이고 이제 EBS와 교육방송에서 오랫동안 국어 강의를 했고 지금 기파랑문예원과 이제 국풀국어학원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이혜정 원장님은 우리 국풀국어학원 잠실원하고 또 우리 방위원하고 오랫동안 이제 근무한 엄청 잘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잠실에서 잘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잠실에서 기파랑 직영을 운영했었어요. 하다가 대치하고 합쳤습니다, 제가. 그리고 워낙 이제 잘하시니까 이제 잠실 지역에서 또 이게 또 우리 그 초등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멀리까지 다닐 필요가 없어서 이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국풀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문정동에 이렇게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 그 기파랑문예원 그 학원과 국풀교재를 이제 만드는 연구소가 있어요.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우리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우리 책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이제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우리 책을 만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입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라는 거는 이제 학생부 위주로 가는 게 있고, 논술 위주로 가는 게 있고, 이제 실기 위주가 있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위주로 이제 많이 가고,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위주로 이제 가는 거죠. 학생부 위주에서는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내신을 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비교과까지 보는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보고 가기는 힘듭니다. 사실 비교과, 종합까지 같이 쓰는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일단 내신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관리를, 생기부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대부분 걸려 있어요. 웬만한 대학들은. 그러니까 수능도 해야 되는데, 우리 2028 입시 애들부터는 이제 수능이 이제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내신, 비교과 이 수능을 다 하면 된다. 이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면 돼요, 그냥. 예. 논술 전형 있죠, 논술 전형. 요거는 고3 때 가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신으로 딱히 쓸 게가 없어, 내가. 수능 점수는 조금 나올 것 같아. 이 수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이제 논술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논술은 고3 가서, 이제 길면 한 1년,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보통 준비를 해서 보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초중 과정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위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능만 보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대가 이번에 이제 내신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고대가 내신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고, 후년에 연대가 내신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시도 이제 수능만 하면은 지금 사실 대충 한 고1, 2까지 해보다가 자퇴하고, 수능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퇴하기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신, 그리고 수능, 비교과까지 다 일단은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2028부터는. 그러니까 수시든 정시든 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필요 없는 얘기야. 다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설명을 하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전형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서울 주요 15개교에서 이제 어떤 전형으로 가냐 이렇게 봤더니 파란막대를 보니까 내신으로는 한 10% 정도 가더라. 서울 15개교 중요한 학교들. 학생부 종합으로 한 30% 가더라. 그리고 논술로 한 8% 가고, 그리고 이제 실기 전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40%, 정시로 지금 50% 됐습니다. 50%. 예. 근데 정시는 사실 재수생이 한 60, 70% 가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한 20% 정도 정시로 간다. 그럼 정시 20%, 종합 30%, 교과 1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그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정시로 20% 정도 간다고 했는데 재학생이 또 대부분은 그 애들이 누구냐? 서울 경기권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언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중학교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중학교 생기부 관리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특목고라든지 그 영재고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때 생기부는 대입하고 관련이 없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 연습을 충분히 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때 내신 관리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 내신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가서 내신 관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로 판단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특도 마찬가지예요. 교과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워요? 그거 관련해서 내가 독서를 하고, 또는 쉽게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런 어떤 다른 참고서를 뒤져보고 했더니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런 거를 내가 보고서로 작성을 하거나, 선생님이 이제 세특을 써내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그럴 때 써내면서 자신의 교과 역량을 보여주는 게 세특 아닙니까? 이걸 중학교 때 안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교과 역량이라는 거를 꼭 진로와 연결 지어가지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가 내 이런 진로를 알게 됐다. 진로하고 연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진로도 결정도 안 되고, 이건 고3 수능 보고 결정하는 건데 진로 결정된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과 역량은 진로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거는 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진로랑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런 걸 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관리하는 그 연습을 이제 해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자, 2028 내신 개편안을 좀 보니까, 내신에서 바뀐 거는 이제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지금 딱 요건데, 바뀐 게 사실상 없어요. 예, 바뀐 게 없어요. 일단 2등급까지만 이제 대학을 갑니다. 확실하게. 3등급 구간부터는 이제 4년제 대학은 못 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1.0부터 이제 1.1, 2.2, 1.3, 1.4, 1.5 이렇게 이제 구간이 나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하고 달라질 바가 없는데 딱 하나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은 1.0등급만 달라지는 거예요. 1.0등급. 과거에 1.0등급이라고 하면은 전교 1등 아니면 2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1.0등급 딱 성적표 보면 오, 전교 1등이네. 뽑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의대에서 1.0이야? 뽑으면 돼요, 의대에서. 근데 지금 우리 바뀌는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1.0이라고 해도 6% 정도, 10% 안 됩니다, 이거. 6% 정도 돼요. 그러면 전교 15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이네? 전교 15등이네? 그러면 서울대하고 의대에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과거에는 전교 1등이어서 뽑았는데 전교 15등이면은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일반고에서는 스카이도 못 가는 등수입니다. 전교 15등이. 그러면은 이거 1.0이긴 하지만 얘를 내가 수능을 봐야 되겠네. 비교과를 봐야 되겠네. 1.0임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비교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수능과 비교과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자사특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특목을 가서 내가 전교 15등 1.0을 찍으면서 비교과와 수능까지 되면은 의대나 이런 데를 내가 무난하게 가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워서 자사특목고로 가면은 전교 100등을 합니다. 전교 15등이 쉬워 보이지? 막 이러면서
일반고에서 전교 15등도 어렵죠. 반에서 2등. 쉽지 않죠. 근데 옛날엔 전교 1등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1.0이 전교 15등이에요. 많이 내려갔지. 그래서 내가 성급하게 자사 특목 갔다가 전교 100등 하는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을 언제 한다? 중학교 때 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 내가 반에서 2등 정도 하려면은 전 과목 평균을 몇으로 내가 가야 될까? 제 생각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한 95점 정도 가면은 전교 15등권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내신 평균을 95점을 목표를 딱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요. 95점이 뭐 전 과목 평균 95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정도. 딴 과목 뺄게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를 이제 중학교 때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거 외고 전교 15등 뒤에 애들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걔들은 1.1, 1.2, 1.3, 1.4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네요. 전교 15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국어는 뭐 똑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이 문법이 두려운 아이들이 즉 하위권, 중하위권 애들이죠. 화작을 선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문법도 그냥 다 공부하는 겁니다. 예. 수학은 바뀐 게 이제 문과 수학으로 통합돼 버렸어요. 수원, 수투, 확통. 근데 이제 그럼 이과 애들이 말이야 미적도 공부 안 하고 말이야 대학 오냐? 이래가지고 심화 수학이 절대평가로 들어갈지를 12월에 선택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요 놈은 문과랑 같이 보고 요 놈은 이과 애들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문과 애들이 좀 깔아주는데 이과 애들만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과 애들은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5과목을 관리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습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선택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선택된다는 얘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준비할 게 없지 않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영어 한국사는 뭐 절대평가니까 사회과학에서 이제 요 이과 애들은 사회를 앞으로 해야 되고 문과 애들은 과학을 해야 되는데 문제 이 통합사회 과학이라는 거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학교 때. 예? 이게 원투 과목 싹 다 없어지고 중학교 때 배우는 과목 가지고 지금 수능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과탐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평가하겠다는 거야 이거. 예. 제가 맨 처음에 이 자료 받았을 때는 여기가 색칠돼 있었어요. 절대평가로 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미. 나중에 이제 이게 상대평가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그럼 어렵게 이걸 낼 거냐? 이거 고1 과정 이거 쉬운 건데 그랬더니 융합형으로 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융합형으로 출제한다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국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의 시대가 열렸다 막 이러면서 백치동에서 문해력 이러고 있는 이유가 이거 지금 융합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문해력의 시대는 얘가 이미 열은 지가 벌써 한 3년 됐는데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 수능은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과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국풀학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파학문위원회 학습 철학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 내신과 수능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하기 위해서 초중 때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단 중학교 때 국어라는 거는요. 중학교 때 국어 내신이라는 거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어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국어는 그냥 사회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외워서 풀면 돼요. 예. 중학교 때 국어는 그냥 단순한 거예요. 사회 과목 같은 거야, 그런 거. 비중이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는 열심히 암기하면은 뭐 100점이 한 반에 한 10명 나와도 돼요. 다 A 주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국어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왜? 한 반에 100점이 대여섯 명 나오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국어는. 딱 2명만 나와야 돼요. 걔만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부터는 변별력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국어에서 변별력 문제는 명확한 거예요. 낯선 지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네가 처음 본 거. 네가 처음 본 문학작품을 해석할 수 있어? 네가 처음 본 글을 읽어낼 수 있어? 그 글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등국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이라는 거는요. 문법 무섭지만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문법도 어려운 문제는요.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문학과 비문학은 정말 문해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충분히 키워만 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과 수능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해력을 이제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학습시키는 게 바로 이 국어 풀이과정 학습법이라는 거예요. 국어 풀이과정 학습법이라는 거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문을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사고한다는 건 어떤 걸 통해서 활동이 돼야 하냐면은 독서를 통해서 돼야 돼요. 책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한 번 더 읽고 무슨 의미지? 생각하면서 독서를 통해서 나의 문해력이 원래 향상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과연 책을 그렇게 읽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애들은 그냥 대충 읽는 거죠. 독서는 대부분 그냥 취미생활인 거예요. 물론 간혹 책을 제대로 읽는 애들이 있어요. 읽다 이제 책이 쉬워지니까 책이 점점 어려워지고 막 어려운 책도 막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혼자 그렇게 책 읽다가 영재고 과고 갔다가 서울대 가는 애들입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런 애들은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 수강만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제 독서논술 학원을 이제 보내면은 책을 대충 읽고 학원 가서 토론해. 그러면 대충 토론하고 아무거나 막 떠들어. 글 써봐. 그럼 아무거나 써. 민주주의는 필요하다. 막 하면서 막 써. 그런데 그런 거는 책을 제대로 안 읽어도 다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독서논술 학원 재밌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학,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지친 영혼을 국어 학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엄마도 나쁘지 않아요. 왠지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야. 느낌으로 읽어. 그래요. 뭐 글도 대충 뭐 깨작거리는 것 같아. 선생님이 첨삭도 해서 줘. 그럴듯해. 한 5년 보냈어. 5년 후에 글을 못 읽어 얘가. 그런 사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애들이 자발적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시키는 학원이 바로 귀파랑 문해원이에요. 아주 심플한 학원입니다. 우리 학원은. 네. 그래서 문해력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결이 쭉 일어나면서 문해력이 완성된 아기의 얼굴이 탁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얼굴. 예, 입이 약간 돌아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게 우리 귀파랑 문해원의 로고입니다. 문해력이 완성된 모습.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이거를 훈련을 시킬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국풀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인터넷에서 귀파랑 문해원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초등 애들한테 수능 문제풀이 하는 학원 보내야 할까? 이런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초등 애들한테 그 수능 문제풀이 하는 학원이다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수능 문제를만 풀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은 그 애기들한테 문법을 가르쳐야죠. 우린 초등 애들한테 문법 안 가르칩니다. 예. 초등 4학년, 5학년짜리 모아놓고 니네 국외음악, 자음동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 외워. 나가면서 잊어버려. 다음에 또 불러서 또 외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 단편적인 암기는 나중에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단편적인 암기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가 국어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글을 못 읽어서 못 푸는 거예요.
우리는 글을 읽는 애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문법을 안 가르쳐요. 근데 다른 초등학교 독서논술학원들 막 문법 막 수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보고 수능 문제풀이 학원이라 그러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풀학습법을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 애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정작 국어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요. 시간 낭비입니다. 예. 대부분의 애들이 선택지 3개를 지웁니다. 그리고 2개 사이에서 무한 갈등에 빠지게 돼요. 뭐지? 5번 같아. 아니야, 4번인가? 5번이냐고요? 아니야. 이번엔 그냥 4번으로 가자. 갔어. 맞았네? 넘어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공부예요, 이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틀리면은 해설지 읽어. 해설지 왜 읽어요? 해설지 읽으면 나의 문해력이 향상되나? 예, 이건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예요. 답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작품의 주제가 뭐지? 이 문제는 뭘 물어보지? 이거는 뭘 얘기했지? 어디에서 맞고 틀린 거지? 즉, 이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수학은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쓰려고 노력을 할 때 수학이 향상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린다고 금방 해설지를 보는 애들 있죠. 절대 향상이 안 됩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해설지 뺏고 막 해설지 보지 말라고 맨날 하는 이유가 해설지를 보는 행동이 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수학은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문이 있는데 이거를 해설지에 있는 해석과 내가 가장 유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 영어 독해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몇 번쯤 하다가 해설지에 있는 독해를 읽는다고 해서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이 작품의 주제가 뭔가, 뭘 물어봤까, 이게 뭘 얘기했지, 어디서 틀렸지, 이게 바로 해설지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즉 내가 해설지를 직접 쓰려고 하는 거, 즉 내가 국어의 풀이 과정을 직접 쓰려고 할 때 나의 문해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모든 학습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왜 해설지 쓰기를 왜 시키냐? 그거는 바로 이 지문을 읽고 반복하기를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학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뭐 개념 같은 걸 나중에 가르치겠죠. 중학교 가면은 문법 개념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법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하나의 문장은 몇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다. 문법 문제죠. 이런 문법 문제도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지문을 못 읽는 애들은요, 절대 이 문법 문제도 풀 수가 없어. 아무리 개념이 많이 알고 있어도. 그럼 애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때 2번 이하 이렇게 풀 거 아니에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국풀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이 지문을 해석하는 바로 박스인데, 이게 바로 해설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애들이 해설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 빈칸을 집어넣으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해설지를 작성하려고 하면 얘가 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게 바로 국어 풀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박스, 지문을 분석하는 요런 박스를 만드는 게 우리 학원이고, 요 박스 하나를 만들려면요, 우리 연구원들이 4시간 걸립니다. 요거 하나에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의 교재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지문 분석을 시키는 학원인데 수능 문제풀이 하는 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선택지가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3개 지우고 2개 중에서 갈등하다가 찍는 게 아니고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이런 풀이 과정, 해설의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따라가면서 애들이 학습하면서 결국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훈련을 꾸준히 시키는 게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풀 학습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 완벽한 책이 하나 탄생한 겁니다, 지금. 이 책만 공부하면은 우리 애들은 이제 그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을 가지고 애들이 그 국어풀이 과정을 이제 쓰면서 하라고 하면 애들이 열심히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애들이. 애들은 어차피 답만 찾는 게 목표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풀이 과정이라는 걸 수학은 써야 돼. 그래서 수학이 아름다운 과목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요. 진짜 해설지 뺏고 문제를 많이 풀게 하면은 수학이 향상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뭐 애들이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필로 4번 같은데, 3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원어민이에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단 말이에요. 필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필이. 그래서 그걸 필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감으로 수능날까지 고3 수능날까지 필로 푸는 겁니다. 애들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애들이 이제 공부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우리 귀파랑문연의 초등 프로그램, 중등 프로그램이에요. 초등 프로그램부터 먼저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우리 저는 이제 3년으로 끝내자. 뭐 질질 끌어봐야 뭐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6개월마다 진급을 시키자. 그리고 탈락을 시키자. 그래요. 아니 이게 걸쳐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하려면 하고 우리 학원 다니는 동안은 하고 열심히 못할 것 같은 분위기면은 그만두고. 예, 그게 현명하죠. 그리고 교재 수준은 조금 높게 가면서 사실상 이 초등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는 끝내게끔. 예. 우리 기파랑 중등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초등의 국선 요 레벨이요. 그 기파랑 중등 중1보다 이거 레벨이 높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 초등 그냥 다니는 중1들도 많아요, 대치동에.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설계했냐면은 2개월마다 진급시험을 보자. 그리고 그 2개월마다 3년 동안 18번의 진급시험의 난이도를 똑같이 간다. 그래서 30점 맞고 들어온 애가 졸업할 때, 3년 후에 졸업할 때는 90점을 맞게 하자. 이렇게 딱 세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시험을 입학 테스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급 시험하고 입학 테스트가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 여자아이가 시험 보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뭐 국어 뭐 문제 풀어본 적 있어? 그러면은 저는 뭐 솔루니도 했고 하늘이도 했고 자신감이 넘쳐. 내가 편안하게 그냥 시험 보면 돼. 그럼 걔가 이제 울면서 나옵니다. 한 문제도 못 풀고 지문도 아예 읽을 수가 없어.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말이야 초등 3학년짜리 애들한테 고등 문제를 풀리고 이 상술 뭐 이런 식으로 이러는데 설계 자체를 상술로 한 게 아니고 결론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게 하고 걔가 향상되는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30점이 90점 될 수 있을까요? 3년 만에?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국선에서 귀파랑으로 애들이 못 넘어가고 탈락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월주란 반을 우리가 새로 만든 거예요. 귀파랑은 졸업할 때 정말 수능을 보거든요. 근데 풍월주는 고1 모의고사를 보게 만듭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쨌거나 들어오는 건 쉬워요. 오히려 30점? 32문제에서 찍어서 대여섯 문제 맞추고 어휘 문제 대여섯 문제 맞추면 30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애들은 제가 유심히 관찰했더니 대부분 수학 영재더라고요. 수학 영재들은 국어를 싫어해. 국어는 짜증나는 과목이야. 아리까리. 수학은 딱딱 떨어져 아름답잖아요. 수학은.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영재는 안 들어와요. 우리 학원을. 수학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국어라도 해야지. 지금 1위가 수학입니다. 가장 중요해. 수학이 핵심이에요. 입시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이 국어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국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애들은 수학 잘하는 애들은 수학 과학 해가지고 영재고 과고 가면 돼. 수학 못하는 애들은 기파랑 와서 국어까지 해서 일반고 가서 의대 가는 겁니다. 그냥. 능력 안 되니까 의대 가야지. 그래서 기파랑 문해원. 그래서 수학 영재들은 떨어져도 돼요. 떨어졌으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떨어졌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더 힘들어.
6개월 하고 떨어뜨리고 6개월 떨어뜨리고 계속 떨어뜨려. 요거를 버티는 애들이 진급하고 얘들만 수능을 보는 거야. 요거 때문에 이제 수능학원이라는 우리가 이제 오명인데, 그러면 저는 진짜 우리 과정을 이렇게 견뎌낸 애들은요, 진짜 수능 3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수능은 옛날에 국어 영역의 명칭이 옛날에 언어 영역이었어요. 국어 영역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유형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수능 국어 영역은 언어 영역, 언어 능력을 묻는 시험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수능은 독해력, 문해력 능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3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등급이 못 받으면은 수강료 3년치를 전액 환불해 주겠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졸업시험으로 가볍게 봤더니 읽을만 했어. 4등급 나왔는데 잘했어. 초6, 중1짜리가 4등급 나오면 잘한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의도로 보는 거지 수능 문제풀이 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가 누가 얘기한. 아주 조회수가 높더만. 우리를 까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 우리 프로들 전혀 이해도 못했으면서.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재원 신입생들은 탈락을 하면 2개월마다 입학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성적 유효 기간은 6개월이에요. 준비 방법은 많이 물어봐요. 준비 방법을. 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중 독해력 문제집 같은 거 그냥 풀어보면 돼요. 예. 물론 독해력 문제 풀려면 이렇게 풀겠죠. 3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4번 같은데. 해설지 보니까 4번 틀렸네? 해설지 읽으니까 마지막 단락에 있네? 이런 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럼 우리 학원의 시스템과 가장 유사하게 시중의 독해력 문제집을 푸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 시중의 독해력 문제집을 지문을 요약을 시키는 겁니다. 요약. 근데 이제 애들이 요약을 못해. 그렇죠? 요약을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요약을 왜 시켜요? 요약을 시키는 이유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요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의 중간에 입학할 수도 있고, 물론 3개월까지만 우리가 입학을 받지만, 다음 과정 들어가면 되죠.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화랑반으로 들어갔다가 4개월 다니고 그만둡니다. 막 욕을 하면서 문제를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만둬라. 그리고 수학에 집중해라. 일단 수학을 집중해야 돼, 무조건. 수학 쫙 시키다가 다시 시험 봐서 화랑반 다시 들어가가지고 1에서 4개월 또 들었어. 우리 아들이 똑같은 책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재원생은요 더 힘들어요. 진급시험을 6개월마다 3번 봐가지고요 평균으로 진급을 하고요 내신 점수라 그래가지고 매주 주간 테스트랑 숙제 점수를 20점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성실하면은 재원생이 또 진급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숙제의 특징은 뭐냐? 답을 찾아오는 숙제예요. 수학처럼. 답을 찾아오면은 주간 테스트가 똑같이 출제되니까 이걸 100점 받아요. 지금 중등도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중등도 지금 이 프로그램 똑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답을 찾아오려고 하면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문을 읽고 또 읽고 사고하는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답만 찾으면 어쨌거나 지가 주간 테스트 100점이고 그러면은 진급 20점을 확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진급을 못하면 특강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강 과정을 한 다음에 다시 진급 시험을 봐요. 그래도 떨어졌네? 그러면 총 6개월의 특강 과정을 들어요. 그러고 또 떨어졌네? 그럼 얘는 이제 수학 영재로 확정되는 거예요. 너는 수과학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아이다. 영재고 과거를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시간 나면 다시 오면 되죠, 뭐. 그렇죠? 예. 뭐 꼭 그렇게 꾸준히 다녀야 되나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능 한번 가볍게 보고 졸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해력 문제집 요약하는 걸 엄청 끝나고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국풀 나라샤라는 이 또 책이 사실 12월 20일에 나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은 나중에 요거를 공부를 좀 하고 시험 보면은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나라샤라는 거는 그 육룡이 나라샤라는 거 아세요? 용비어천가? 날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국풀로 날아오르다. 아름답네요. 서울대를 연상하는 이 샤자. 그래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이게 없으니까. 왜냐면 설명이 끝나면 엄청 모셔가지고, 뭐로 공부를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가볍게 독해 문제 풀어보는 것만도 도움이 되고, 사실 요약까지 하고 이러면 아름답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파학문해오는 주 1회 2시간 30분 수업이에요. 예. 주간 테스트가 있고 대부분은 독서논술 수업이에요. 대부분은. 예. 수능 문제풀이가 아니고 대부분 독서논술이고 이 문해력이 뒤에 이제 보충이 되고 요걸 잘 공부했냐를 이 워크북 서바이벌로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답을 찾아야 집에 가잖아요. 대부분 못 가니까 클리닉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1회 2시간 반 수업이지만 사실상 3시간이나 주 1회 3시간 반 수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교재에 대해서는 이제 밖에도 있으니까 잘 보면 되는데 일단 우리 초등 교재는 쉽습니다. 예. 그래서 대치동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쉬워 기파랑체 초등 너무 쉬워. 우리가 초등 애들 데리고 뭐 총균세 이런 거 읽혀도 되죠. 어떻게 읽을까? 대충 뭐 읽어오겠지. 초등 때까지는 저는 독서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는 흥미를 못 붙여요, 책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긴 호흡의 글은 조금 자기가 읽을 만한 수준에서 읽으면서 학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글은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훈련을 할 수 있거든. 긴 글은 반복적으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논술 수업의 특징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글쓰기에 요즘 관심이 많죠. 그렇죠? 토론도 진행을 하고 글쓰기를 합니다. 밖에 이제 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쓰기를 하고 이제 글쓰기 노트에 하면 첨삭을 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첨삭을 하면은 그 첨삭을 그냥 해서 주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엄마는 좋아. 딱 보고 뿌듯해. 아유, 선생님 빨간 펜으로 열심히 했네. 얘야 너도 좀 봐. 그럼 애기는 안 봐. 일단은. 아니면 봐도 띄어쓰기 맞춤법 틀렸네. 요것만 봐. 어떻게 글쓰기 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우리는 2개월마다 이 고쳐쓰기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을 해요. 자기가 쓴 글을 2개월 동안 4편 정도 써요. 그거를 학원에 와서 선생님 앞에서 다시 쓰기를 하는 거예요. 글쓰기는 그럴 때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첨삭을 하는 이유는 고쳐 쓰려고 첨삭을 하는 거지 엄마 좋으라고 첨삭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2개월마다 무료로 고쳐쓰기 클리닉을 진행을 하니까 학원에 이제 보내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다시 쓰고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잘 고쳐 썼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정도서의 어휘도 우리가 다 찾아서 교재에 정리해놨어요. 요걸 읽고 책을 읽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어휘책 같은 거 선물로 드렸죠. 요런 건 죽은 어휘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런 책은 머리에 안 들어가는 어휘야. 미안하지만. 보통 10페이지까지 외워와 그럼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팍 외운 다음에 테스트 탁 보고 끝내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휘를 외우고 선정도서를 읽으면서 또 어휘를 보고 요걸 또 주간 테스트로 보고 뭐든지 반복되는 거예요. 독서 퀴즈라는 것도 우리가 한 책을 2주 동안 수업할 때 이 답을 찾아오게 하는데 이 우리의 답을 찾아오는 숙제는 전부 뭐죠? 답을 찾아와야 주간 테스트를 잘 볼 수 있고 주간 테스트를 잘 봐야 진급을 하잖아요. 근데 답을 찾아오려면은 자기가 선정도서를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OX 문제를 풀지만은 사실 이 문제들이요 수능의 문제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논술을 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걸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문학의 개념 같은 경우도 가르쳐준 다음에 역시 뭐예요? 선정도서에서 이런 개념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주동인물, 반동인물. 사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동인물이구나, 반동인물이구나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논술 9단계를 통해서 웬만한 내용을 다 공부를 시키고 여기서 부족하니까 이제 뒤에 문해력이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해도구 14가지라 그래가지고 14가지의 이 도구를 알고 있으면 네가 어떤 글도 읽을 수 있어 해가지고 이 14가지를 매주 한 개씩 배우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주어 서술을 파악하는 겁니다.
요걸 가볍게 가르쳐 준 다음에 뒤에 이제 워크북 서바이벌에서 요거 답을 찾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답을 찾아 그러면 애들이 이제 주어 우리는 밑줄 딱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우리는이 주어야 얘기해줘. 그럼 애들이 동그라미 촥 쳐. 넘어가. 이렇게 대부분 학원과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죠. 그런 게 바로 시간 낭비예요. 단순히 우리는 밑줄 치고 선생님 답 불러주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문맥적 의미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한다의 주체가 우리는이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답을 파악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답을 찾아서 앞에 선생님한테 나와서 확인을 받고 다 맞아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래서 애들이 딱 선생님이 보니까 하나 틀렸어. 그럼 선생님은 이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줘. 그냥 틀린 문제가 있네. 다시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가 돌아가서 답을 바꾸겠죠. 같은 이런 걸로 답을 바꿔. 그러면 처음엔 맞았지만 두 번째는 틀려. 선생님이 또 틀린 문제가 또 있네. 다시.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은 이 집에 가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문장을 꼼꼼하게 수천 번 읽는 거야.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답이 뭐가 중요해? 예. 이런 트레이닝을 우리가 시키는 겁니다. 애들이 집에 가고 싶은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지문을 계속 가장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 그리고 집에 가면은 명제 판단이라는 숙제가 있어서 또 똑같은 지문이야. 근데 요 지문만 가지고 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숙제는 답을 찾아와야 주간 테스트를 잘 보고 주간 테스트를 잘 봐야 진급하죠. 여기서 이제 애들이 그만둡니다.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거 하다가 그만뒀어요. 예, 우리 아들은 똥파랑이라고 불러요. 똥파랑.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숙제 클리닉. 학원에 와서 숙제시켜라. 예, 혼자 하기 힘들면 학원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선생님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가이드만 좀 도와주면서 애들이 숙제를 원활하게 하게 도와줘라. 숙제 클리닉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수능에서 독서 비문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명제 판단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면서 애들이 이 독해력과 사고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 숙제의 답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섣불리 여기 대답했다가는 큰 낭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엄마 아빠는 절대 도와줄 수 없어. 어차피 도와줘봐도 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 보내세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수십 번 읽었던 이 문장들에 굉장히 단어들이 어려운 게 많이 있었겠죠. 앞에 워크북 서바이벌에 있는 이 문장과 명제 판단 문장이 똑같아. 학원에서 집에서 똑같은 문장을 수십 번, 수천 번 읽었어. 거기에 나온 어려운 어휘가 또 뒤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파랑 문연이 어휘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입학 테스트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이제 뒤에 안내하겠지만 빨리 보시고 한 반에 8명 정원이기 때문에 금방 마감 됩니다, 우리. 예, 그래서 테스트를 보시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강은 우리가 1월 3일 날 개강해요. 12월 말까지 계속 우리가 테스트를 봅니다. 예. 뭐 떨어질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예, 수학에 좀 집중하다가 2개월 후에 다시 보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 피드백 문자 전송,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숙제 클리닉,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글쓰기 클리닉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독서론술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아요, 수업이. 자, 그럼 우리 중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초등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중등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입학 테스트 1시간, 탈락하면 2개월 후에 응시, 성적 6개월 똑같고요. 역시 주간 테스트 매주 숙제 검사 반영하고 학원 평가 평균 반영해서 6개월마다 이동을 합니다. 중등은 이제 학년별로 수업을 합니다. 중등은 학년별로. 그래서 이 중1 애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중등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치동에 기파랑 초등을 다니는 애들 중에서 이 중1 애들이 있습니다. 요 애들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기파랑 초등은 내신 대비가 없고
중등은 내신 대비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예, 그래서 내신이 이제 임박하면은 이제 중등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각 레벨이 3개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요 3개 레벨이 이제 6개월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람으로 들어왔어. 얘가 80점 받고 6개월 후에 주간태 숙제검사 학원평가를 봤더니 좀 부족하네. 그러면 나래반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가온반 갔다가 아람 갔다가 너무 재밌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상 커트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원은 좀 아랫반이 좀 정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초등 같은 경우 8명 정원이지만 중등은 정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들을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요 교재 수준이 이제 높다고 했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등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고1 걸 배워? 이런 건 약간 수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뭐 수상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원 수투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국어는요 그냥 지문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문의 수준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판학의 목표는 이거예요. 중학교까지 다 끝낸다 일단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냥 혼자 공부해. 내신 정도만 그냥 학원 가서 도움받고 그냥 혼자 공부해가 목표예요. 아예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예. 그러면서 이제 독서가 갑자기 청균세, 코스모스, 사필. 이러네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갑자기. 중등부터는 좀 상황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왜? 중등은 더 이상 독서에 대한 흥미가 아니야. 이미 중학생이 된 너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독서에 흥미가 있거나 아예 없거나. 대부분 아예 없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제 그 책을 애들이 정확히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대충 읽는다고 딱 가정해버립니다, 애들을. 그래서 슬로우 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권의 책을 2달 동안 읽게 만들어요. 그럼 일주일에 50페이지 정도 읽게 되는 거죠? 예. 얼마 안 읽어요. 근데 저는 애들이 일주일에 50페이지 읽는 것도 미안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대충 읽어온 걸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요약을 하게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나래반은 1개 장을, 가온반은 2개 장을, 아람반은 총 3개 장을 요약을 해오는 게 우리의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고사성, 어휘나 고사성어는 항상 공부를 시킵니다. 고사성어도 4개의 한자를 다 외울 수가 없죠.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의 한자의 의미만 잘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럼 그 한자 성어가 무슨 의미인지 떠오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그거와 유사한 영어 단어까지 우리가 실어놓습니다. 영어 공부까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사성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자어랑 그 고사성어랑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자, 요약이라고 하니까 총균세를 요약을 해? 굉장히 두렵죠. 근데 우리가 네이버의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의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저 같은 경우 첫 번째 단락을 읽을 때 첫 번째 단락 읽고 나서 첫 번째 단락의 소주제가 뭔지를 떠오릅니다. 저는 자기도 모르게. 첫 번째 단락은 이런 얘기구나. 이게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저는 뭐 문해력의 최상위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소주가 딱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소주제가 뭔지 저는 파악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관계가 파악됩니다. 구조라고 하죠. 첫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거구나. 이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먼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 전체의 흐름과 구조, 중요도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요약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글을 읽고 나서 그 글이 잘 기억이 나고 그 글의 어느 부분에 정보가 있었는지를 빠르게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독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균세에 읽으면은 하나의 총균세의 장이 있겠죠? 그럼 그 총균세에 하나의 소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제목마다 소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소주제를 우리가 찾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제시어를 보기에 줘서 하나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제시어냐를 쓰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왜에 대한 내용을 쓰게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바로 이 소제목의 소주제가 됩니다. 소주제가. 그럼 이걸 묶어줍니다.
비슷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묶어줘요. 그리고 어느 게 더 중요한 내용인지를 1순위를 매겨줍니다. 1순위, 2순위를. 이게 지금 요약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빈칸이 몇 개 안 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애들은 이 빈칸만 처음에는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점 여기가 이제 비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는 과정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학원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지만 이런 걸 하면서 총균세를 읽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구조도에 우리가 아까 묶었고 1순위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구조도가 파악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 파악한 이 소주제를 여기에 이제 써내려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나아가서 우리가 논리적 글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총균세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논술 문제까지 만듭니다. 대학 논술 문제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럼 애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글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논술 나중에 인문 논술 같은 경우 애들이 글쓰기를 잘해야지 인문 논술을 잘 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95%의 아이들은요.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못 씁니다. 논술을.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예.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아예. 대부분의 애들은 조건이 뭘 요구하는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지 글쓰기를 잘하는 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독해가 안 되고 뭘 요구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면 정답을 쓸 수 없습니다. 논술은 정답을 쓰는 거거든요.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논술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애들이 첨삭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 끝나지 않아요. 비문학도 총균세 지문을 가지고 비문학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고 여기에 핵심 내용의 빈칸을 집어넣고 또 구조도와 요약문까지.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학원인데 수능 문제 풀이라고? 계속 얘기하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교재를 열심히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년, 중등 같은 경우 3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 개념서를, 가지고 다녀요. 밖에 저 전시대에 있죠, 개념서가. 못 왔네요, 아직. 요 개념서는요, 절대 학교 가져가면 안 됩니다. 훔쳐갑니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애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국어의 모든 개념이 총망라된 개념서입니다. 이 개념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3년 동안 개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을 시키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문학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국풀, 그 다음에 분석.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는 분석을 시키는 학원이지, 뭐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왜 한다 그랬죠?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게 만들려고 분석시키는 거다. 그래서 기파랑 중등은 지문 분석과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중등 내신이 사회 과목인데, 예, 사회 과목을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특목고 같은 데 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내신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내신 같은 거 대충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입시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고등 내신을 위해서 지금 중등 내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등 내신을 할 때는 고등 내신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 내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자기 주도적으로 내신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어떤 학원이 내신 잘한대, 어떤 선생님이 갔더니 우리 영동일고 애들이 한 100명 앉아 있어. 그럼 그 중에 어차피 1등급은 뭐 1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2등급, 3등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수업 듣는다고 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물론 뭐 도움도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내신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공부해 나갔냐가 결국에 반에서 1, 2등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 내신은.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능력, 낯선 작품 감상 능력. 이런 거를 중학교 내신 과정에서 충분히 키워주면은 고등 내신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신 기간에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신은 일단 먼저 예습을 해와야 됩니다. 항상 내신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교과서를 분석을 해와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보통 내신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냥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지가 먼저 분석을 해. 안 배운 거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해줘. 주간 테스트, 해설 수업을 해줘. 그리고 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주 1회, 중등은 3시간 30분 수업이에요. 그런데 무려 내신 수업 시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아이들은 남겨. 그리고 직전 대비 수업을 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국어를 최소 95점을 못 넘었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 얘는 뭐가 문제냐 대체. 다음 시험을 대비를 해. 요 5단계로 내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신 교재를 보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게끔 스스로 자기가 정리하게 돼 있어요. 아예. 배운 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분석을 빨간 걸 애들이 다 써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미리 예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은 주간 테스트, 빈칸 테스트를 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해설 수업을 이렇게 우리 분석 노트라는 걸 통해서 해설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그 수업 시간에 자기 문제 보감이라는 문제를 풀 때 우리 선생님은 자기주도 학습 이 코칭을 하는 겁니다. 한 명씩 불러 앞으로. 그래서 얘가 예습을 잘 하고 있는지 이 해당 범위의 자습서를 공부를 했는지 이걸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주간 테스트, 문제 보감, 이런 오답 분석 이런 걸 잘 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얘를 클리닉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애가 나중에 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자기가 내신을 체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내신 여권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신 여권.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 직후에 이제 남기거나 주중에 클리닉을 불러서 내신 관리를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개별 분석표를 시험 끝나고 제공해서 어떤 게 얘의 문제인지를 판단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등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중등 내신 할 때는 정규 수업은 쉬어요. 중등. 예, 4주 합니다. 우리는 내신을. 근데 내신이라는 거는 어차피 한 달 반 동안 대부분 달달달 암기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내신을 달달달 암기하는 기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난 나중에 내신 안 하고 그냥 수능으로 갈 거야. 그래도 내신을 많이 공부해놔야 나중에 공부량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내신을 안 하는 애들은 나중에 공부량이 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내신에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나 중고등 과정에서는. 달달달 암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 기간에 문해력이 올라가는 기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의 외기간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문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